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도 아내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인사검증 문제와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놓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을 특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먼지 털기식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상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다 난민이 고초를 겪고 있지만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오늘로 꼭 30년이 됐습니다. 수교 이후 양국이 빠른 속도로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5원까지 치솟으며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계적인 달러와 초강세 속에 대통령과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도 급등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4만여 명이 줄어든 13만 4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게 개량된 백신의 도입과 접종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출석 통보 14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에서 5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출석 전 SNS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몰랐다고 유감을 표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앞서 김 씨는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전 담당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루 밥값 한도에 맞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결제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가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전을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찰이 주목하는 건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직후 서울에 있는 중식당에서 이뤄진 김 씨와 민주당 인사 3명의 식사 자리입니다. 당시 김 씨의 지시로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간략하게 대답하면서 조사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사적 심부름과 결제 등을 지시한 의전 담당 배모 씨와 지시를 받은 공익신고자 A 씨를 소환한 데 이어 김 씨까지 핵심 인물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결론 낼 전망입니다. 특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적 파장도 거셀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렇게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을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비서관 배모 씨가 쓴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됐다면서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이 부인 수사에 협조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해야 한다며 이 의원이 제1야당 유력 당대표 후보라는 지위로 경찰 수사에 어떤 압력도 가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등 여당 내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법원에 낸 A4 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입니다. 이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이를 주도한 절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절대자는 마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천 문제 등과 결합해 심각한 정당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절대자와 가까운 인물 윤핵관으로부터 오는 12월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당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는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선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며 맞받아쳤고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김기현 의원도 이 전 대표를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에 비유하며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돼 자신을 파괴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 전 대표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는 볼멘 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커뮤니티에서 관심도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이미 1년의 과정을 조율한 뒤 탄원서를 유출한 거 아니냐며 셀프 유출, 셀프 격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전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당대회에 우선한다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논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두 후보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토론회 장면 함께 보시죠. 그냥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올라와서 저도 몰랐고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당원들도 모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절차적인 미비와 내용에서의 여러 우려가 있는 상황이 지금 당원 규정에 올라와 있어서 저는 이거를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요한 안들에 대해서 당원의 의사를 묻는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 수십 년 전에 폐지된 경찰국을 다시 만들어내거나 그 경찰국장 후보가 소위 말하는 이 민주화 과정에 정말 큰 해악이었던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퇴행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탄핵이라도 해야 된다. 장관 탄핵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장관 탄핵은 역풍맞을 가능성도 있고 국회가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들어서 장관을 해임하라고 의결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 더 오만해 보이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쪽으로 공을 떠넘기는 방식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야당은 사적 채용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후안무치하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편협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인사들이 대거 출석한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낮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난맥상을 두고 책임 소재를 추궁하며 압박했습니다. 민생을 도외시한 좌충우돌 실언과 정책 헛발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된 지지율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사과하고 책임질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향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잘못되지는 않았잖아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서 주변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채용하는 거 그걸 뭐라 합니까? 육촌 채용하고 친구 아들 채용하고 이런 걸 문제 삼는 거죠. 사적 채용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이러한 공세에 국민의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청와대 인사를 주변 사람으로 채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가장 손쉬운 보좌진 출신들을 채용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검사들, 수사관들일 겁니다. 그분들을 몇 명 채용했다고 그게 사적 채용이고 부적절한 겁니까? 그러면서 사적 채용을 겨냥한 비판을 편협한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그리고 지금 많은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별정직이 있는 그런 현실을 두고 유독 지금 윤석열 정부에만 기록적 폭우에 대통령이 자택에서 지시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거셌습니다. 침수가 여기저기서 생길 때 대통령은 어디 계셨어요? 자택에서 업무 보고 받고 자택에서 업무 지시하고 컨트롤 타워라고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택에서 일 보면서? 예. 그런 상황이 정상적이진 않죠. 그때 이제 서울에서는 총리께서 세종시에서는 행안부 장관께서 다 지휘를 내리고 계셨고 대통령께서는 집에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지휘도 다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공사에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으로도 다퉜습니다. 관저공사 그리고 용산청사 공사 관련해서 중 두 가지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전 국민이 이미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관저공사는 원래 역대 대통령들이 조금씩 다 해왔습니다. 하고 보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야당이 김 여사 논문 표절 논란을 언급하자 여당에선 김정숙 여사 지인 딸이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으로 맞받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감사원이 하반기 특별감사에서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는데요. 하반기 감사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정치적인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린 산업단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우고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토대로 한 탈원전 정책 실태를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3월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사실상 재감사인 셈입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백신 수급 관리 상황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백신 도입 초기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경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또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재정 지출 전반의 낭비와 누수 요인을 살피기 위해 지출 구조 조정 감사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들의 경영 상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방역을 기치로 한 코로나19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대응 공무원들의 감사원 감사 준비에 행정력은 낭비되고 감염병 도래시마다 소극 행정, 무사 안일주의로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안보기관, 방통위와 권익위, 비영리 단체 지원을 맡은 정부 부처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 야권이 감사원 중립성, 독립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반기 감사는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가 진행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을 하고 정부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합니다. Уже не вернуть,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Новый день укажет путь. Браво, браво, умница. 네, 6개월 전인 지난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을 펼친다며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두 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1,0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되면서 이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공항 등 중요 시설과 군사 기지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동남부 크림반도 쪽과 북쪽인 벨라루스 국경에선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고 남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친러 반군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섭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힌 전쟁 목적은 돈바스 지역 친러 주민 보호.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지금까지 러시아군 사상자가 8만 명에 달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공격당한 우크라이나 군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가늠이 쉽지 않습니다. 국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은 민간인 사망자가 12,000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고국을 등진 우크라이나인이 1,000만 명에 달하는 등 난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다입니다. It's very nervous and dangerous, and we arrive because we have the young children, so young child. 초기에는 러시아가 금방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손에 넣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전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answering President Zelensky's call for more help, more weapons for Ukraine to defend itself, more tools to fight Russian aggression. 수도 키이우와 2대 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등 반격이 이뤄진 겁니다. 지금은 돈바스의 루안스크를 점령한 러시아가 도네츠크까지 손에 넣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와 맞닿은 헤르손 수복 작전을 선언하면서 일전이 예고됩니다. 한때 이뤄진 평화협상은 아예 거론되지 않는 등 호성이 언제 멈출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40원을 넘어서며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외환당국과 금융감독원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이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달러에 1,345.5원,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340원 선마저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게 치솟으며 하루 만에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환율 관리를 언급했고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 수지를 악화해서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곧바로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진정되나 싶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소극적인 개입으론 고환율 사태를 막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한 1,365원 정도가 상당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1,365원이 더 이상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 달러 초강세와 금융시장 불안이 좀 고조된다면 1,400원까지도 예상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해 2,430선까지 내려섰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약세장 속의 반등, 이른바 베어마켓 랠리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3만 4,4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7,900여 명이 적고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과 비교하면 4만 1,200여 명 줄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바뀌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한두 주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게 개량된 백신의 도입과 접종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지난달부터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이달 둘째 주부터 2주 연속 4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이달 들어 가파르게 오르더니 지난주에 400명대로 올랐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위중증과 사망은 앞으로 2, 3주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초 위중증 환자는 최대 90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140명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먹는 치료제 처방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60세 이상 환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20.8%에 머물렀는데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고 처방기관과 약국도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게 개량된 백신이 곧 국내 도입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개량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량 백신 접종 계획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중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증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50대 이상 기존 4차 접종 대상자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는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령층 고위험군부터 BA.5에 대한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현재 지배종인 BA.5에 맞게 개량된 백신은 조금 늦게 개발돼 국내에는 초기 오미크론 BA.1을 토대로 개량된 백신이 먼저 들어올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기사 보겠습니다. 많은 안타까움을 내고 있는 이 수원 세모녀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관련 기사 내용 어떻습니까? 네,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 곳곳에 새 모녀와 같은 고립된 위기 가구가 많다고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월 5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작년 6월 기준 73만 가구에 달했다고 하고요. 1년 이상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작년 말 기준 24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빚 독촉이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자체가 되지 않아서 복지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복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과 지원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혜택을 받는 신청주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복잡해진 복지제도 탓에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했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관계망 단절도 새로운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논의가 될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꼭 좀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게 나오는지 저희가 또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경찰이 2차례 이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던 이스타항공 채용 청탁과 관련해서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최근 검찰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청탁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문건에는 이상직 전 의원, 최종구 전 대표, 현직 야당 의원, 그리고 여당 자치단체장, 국토교통부 공무원, 외교관 등의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실명과 또 직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2곳, 또 이상직 전 의원의 자택, 이스타항공 전현직 대표의 자택, 이스타항공 인사팀 직원 일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검찰 관계자는 2014년과 2015년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공소시효 7년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사건이 검찰에 들어왔다면서 신속한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사에는 이른바 낙하산으로 입사하는 일이 회사 내에서 비일비재했다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인터뷰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깡통 전세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참고할 만한 자료가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에 서울의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 상위 5곳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른 건데요. 지금 확대되는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위쪽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금천구가 92.8%, 양천구 92.6%, 또 관악구, 강동구 순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강서구 96.7%라고 하는 건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억인 주택이 있다고 봤을 때 전세를 9,670만 원에 내놓는다는 겁니다. 네. 이 중 일부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더라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거를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은 주로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거주 환경은 좋지만 투자 가치는 낮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게 설정되곤 합니다. 서울시는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분기마다 관련 지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깡통 전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인데요.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중고거래가 정말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거래 관련 사기가 그렇게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의 기사인데요. 우선 중고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최근 피해 건수 그리고 피해 금액 모두 다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2014년과 비교해서 2020년에는 피해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고요. 또 피해 금액 역시도 4.5배나 늘어서 이제는 900억 원대에 육박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중고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비아냥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쳐지지 않는 제도와 법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기사에서는 자유적금 계좌를 활용한 사기 유형을 소개를 했습니다. 일반 입출금 계좌는 한번 만들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한 달 뒤에야 추가 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율적금 계좌는 비대면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고 또 폐쇄할 수 있고 개수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중고거래를 할 때 상대가 사기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기 방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대방 전화번호도 검색을 하고 계좌번호도 검색을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사기 전력을 확인할 때
사기를 칠 때마다 새로운 자율적금 계좌를 만들게 된다면 사기 조회를 하더라도 깨끗한 계좌로 나온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기사에 나온 한 사기범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27개의 자율적금 계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97건 5천만 원의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신고가 되더라도 이런 계좌의 지급 정지가 즉시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영장을 받아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또 집행이 되기까지는 한 최소 1,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사기를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포함시켜서 문제가 되는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을 했던 인기 드라마 우영우인데요. 장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깨주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너무 판타지 같은 스토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기사는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그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제목 함께 보시면요. 네. 현실의 우영우는 72%가 무직, 월급은 절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 기준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의 고용률은 28%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10명 중에 7명은 직업이 없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또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의 월급은 100만 원 내외였는데 전체 국민 평균과 비교해서는 3분의 1 정도 됐고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서도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다가 고용 안정성도 좀 떨어졌는데요.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근무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고용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자폐성 지적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현실과 드라마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앙일보 스포츠면입니다. 여자 테니스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세리나 윌리엄스의 사진인데 은퇴를 선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18살이던 1999년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죠. 네. 세리나 윌리엄스가 다음 주에 개막하는 US 오픈을 끝으로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4대 메이저 대회만 하더라도 23차례 우승을 했고요. 또 여기에 올림픽에서도 4개의 금메달을 건 기록이 있습니다. 4대 메이저 대회와 올림픽에서 모두 우승한 선수를 가리켜서 커리어 골든슬래머라고 부르는데요. 남녀 합쳐서 4명만 가진 대기록입니다. 네. 여자 스포츠 스타 중에서 수입 1위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런 코트 위에서의 활약만큼이나 코트 밖에서의 행보도 주목받았습니다. 빈민가 출신의 세리나 윌리엄스는 성평등이나 흑인 인권 운동에 적극 참여한 걸로도 유명하죠. 이 기사에서는 이런 모습을 편견과 차별의 강스매싱을 날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외신들은 세리나 윌리엄스가 마지막으로 나설 US 오픈을 앞두고 은퇴 투어가 시작됐다며 특집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민용 항공 소속 여객기 한 대가 5월 5일 우리나라에 불시착했습니다.
네, 오늘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됐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중 관계는 사드와 공급망 등 안보 경제 분야의 도전을 맞아 새로운 상생 발전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2년 수교를 맺은 이래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경제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한국은 중국의 사무이 교역국으로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한중 외교 관계는 지난 200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교 30년을 맞아 양측은 이런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에 입각하여 공동 이익을 구현하는 한중 관계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在下一个30年取得新的更大的发展。 하지만 미중 갈등 격화로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부각되면서 한중 관계도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문제를 놓고 중국이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안보 면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이른바 사드 3부를 둘러싼 한중 간 첨예한 입장차가 다시 드러나는 등 도전 요인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한중 간 고위급 소통과 함께 인적 교류 활성화 등 다각적인 신뢰 회복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먼저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양국 사이의 민감한 현안들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려는 그런 정책적 방향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로에 서 있는 한국과 중국.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화의부동의 자세로 여러 갈등 현안들을 풀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중 수교 30년 만에 양국 간 교역은 47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62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대중무역 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중교역 수지는 악화 추세를 보여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목재와 가죽, 신발. 지난 2000년 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우리 기업들의 품목입니다. 지금은 정밀기기와 정밀화학, 반도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유의미하게 커진 2000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본 결과 소비재는 줄고 반도체와 정밀기기, 디스플레이 등의 순으로 기술 집약 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중 교역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지난해 3,015억 달러로 47배 성장했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6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국과의 무역에서 6억 6,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올해 대중무역 수지는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주요 도시의 코로나 봉쇄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탓도 있겠고요. 좀 구조적으로는 중국 기술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수출품들이 대체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기술 혁신이라든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싼 인건비가 매력이었던 2006년까지 중국 진출 신규 법인 수가 2,392개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엔 262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신 기업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생산 기지에서 수요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대중 직접 투자 금액은 2000년 7억 9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66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과 기술 추격,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같은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절기처서가 지나고 오늘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사라졌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27도, 대구는 24도에 머물겠고요. 당분간은 예년 기온을 밑돌며 낮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여수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경남 해안의 경우 오후까지 최고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 대구는 21.6도, 울산은 22.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 대부분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은 25도, 대구는 24도, 울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충청과 경북 북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법인카드 사용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이후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SNS 게시글이랑 똑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오늘 소명 어떤 부분을 들었어요? 오늘 불편하신 점 없으셨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현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가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절대자로 칭하며 과거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빗댄 겁니다. 또 윤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연말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당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를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본인의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있다며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던 것은 법률지원단의 검토 보고 등을 토대로 한 말이라며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근거 없는 확신으로 천동설을 믿었다며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돼 자신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되새겨봤으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처지를 빗댔던 로마 시대 검투사 막시무스는 구질구질하지도 자신이 살려고 동료 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면 코미디가 된다며 이 전 대표가 그만 자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제6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권리당원 전원 투표 관련 당원 신설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중앙위 회의에선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한 당은 당원 신설안의 최종 확정 여부가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앞서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 등 20여 명이 절차와 내용에 논란이 있다며 온라인 투표 연기를 요구하는 등 공개 반발해 중앙위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특별감사에 탈원전 정책 실태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된 감사 내용을 보면 감사원은 우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사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도 하반기 감사에 추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백신 도입 초기에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정책 등에 대한 감사 계획에 대해 전 세계가 K-방역을 극찬하는 가운데 전 정부의 방역을 정치감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인 시점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백신 도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먼지 털기식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광주와 전남 강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진출입로 개설을 이유로 예식장 일부 부지를 수용했는데요. 땅 주인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영업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도로공사는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건설될 예정지 인근 예식장입니다. 주차장에 10m 높이 차단막이 설치됐고 너머로는 흙바닥에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결혼 성수기인 지난 5월부터 한국도로공사 측이 설치한 차단막이 세워지면서 이곳 예식장의 주차장 절반 면적이 사라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광주와 전남 강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예식장 부지 가운데 1,500여 제곱미터를 수용했습니다. 주차장은 물론 결혼식장 입구 일부까지 모두 넘어간 겁니다. 예식장 측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위치가 초기 계획과 달리 변경되면서 불필요한 땅까지 강제 수용됐다며 환매를 요구했습니다. 상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관공서라고 해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 조그만 기업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대화의 흡수성도 안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분개하는 거죠, 사실. 예식장은 고속도로 설계 이전부터 사업상 평가를 마치고 지난 2015년 3월에 들어섰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주민 설명회는 7개월 뒤인 10월에 진행됐지만 예식장 관계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2년 뒤인 2017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인지한 예식장은 전체 토지를 수용할 게 아니면 절대 땅을 팔 수 없다고 입장을 거듭 밝히며 공탁 금액도 받지 않았습니다. 통보도 없고 우리 땅이 수용이 되는데 이걸 했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다 했대요. 협조를 안 하겠다는 개념으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예식장에 대해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이 방법을 찾아주라고. 한국도로공사는 불법적인 설계 변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안과 최종 계획안은 설계 변경으로 보지 않고 토지 수용 과정은 최종 계획안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정상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장 입구 토지 매입에 대해서도 도로 외곽에 배수시설 설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토지 수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에서 공사 진행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환매는 공사가 끝나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동의 없이 막무가내 공사가 진행됐다는 예식장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신적인 지주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숨진 차량 폭발 사고 여파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보복을 예고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차량 폭발 사고로 숨진 다리아 두기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두기나는 극우 이론가이자 푸틴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입니다. Цена, которую приходится платить, она может быть оправдана только высшим достижением, победой. Она жила во имя победы. 러시아는 폭발 사고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 나탈야 보우크를 테러 용의자로 특정한 상태입니다. ФСБ уже установила факты,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расследуются. Расследование, надеюсь, будет быстро завершено. И по итогам эт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конеч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 заказчикам, исполнителям не может быть никакой пощады. 우크라이나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는 23일 저녁 7시부터 25일 아침 7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Це пов'язано дійсно з цією інформацією, яку ми отримуємо від наших спецслужб, від наших військових щодо можливих безпосередньо провокацій. 러시아의 무력 압박이 거세지만 우크라이나도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8년 전 병합한 크림반도까지 이번에 되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Регіону в Європі, в усьому світу треба здобувати перемогу. Перемогу в боротьбі проти російської агресії. А отже, потрібно звільнити Крим від окупації. Там, де почалося, там і завершиться.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의 대리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와 퇴로 없는 전쟁에 몰두하는 러시아가 맞서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소용돌이칠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24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가 유실되고 주택과 건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가 심한 댈러스 인근 23개 카운티는 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쏟아지는 폭우에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듯 위태롭습니다. 현관은 물에 잠겨 입구가 어딘지 분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와 포트워스 지역에 현지 시간 22일부터 24시간 집중 호우가 쏟아지며 주택과 건물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만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2,300mm. 물은 주민들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물바다가 된 집안에서 쓸만한 가재 도구를 챙기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운전자가 버리고 간 차들이 위태롭게 방치돼 있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기고 교통신호가 끊기고 비행기가 지연되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댈러스 인근 23개 카운티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I've heard this called a once in a thousand year weather event. And we also know, as the governor mentioned, that this was the first time in 90 years that we've had this much rain in a 24-hour period. 댈러스 지역 신문들은 짧은 시간 물폭탄이 쏟아지며 하수관이 감당하지 못해 침수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남은 기간 미국 남부 전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해외 증시 먼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어요. 일단은 뭐 아주 크게 떨어진 거는 아닌데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이제 뭐 그 미국 증시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쪽에서도 약간의 좀 그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네. 도소매 업종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좀 많이 빠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나와서 많이 빠졌고요. 다만 이제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제 사우디에서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그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수입의 원천이 석유다 보니까 네. 그거를 좀 올리고 싶어 하겠죠, 지금보다는. 그래서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이제 석유 관련주들은 주가가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좀 전체 분위기를 하락시키는 그런 증시의 상황이고요. 뭐 다우존스, S&P 모두 빠졌고요. 유럽 증시도 이제 뭐 독일이나 영국 중심으로 조금씩 뭐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약보합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45원을 넘으면서 하루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인데 그 현재 이 환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올해 연초만 해도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네. 좀 환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었지만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1,300
1350원을 뚫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고요. 왜냐하면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지금 가격에서. 네. 그거를 뚫었을 때는 이제 1,4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좀 뭐랄까 공포 심리 이런 네. 게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역시 뭐 가장 큰 원인은 미 연준이 이제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 선물시장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 금리 그 정책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뭐 투자 상품도 있고 하는데 그게 한 그 계약 건수를 비교를 해보면 일주일 전에는 9월달에 이제 연준이 빅스텝 할 가능성이 한 60에서 70%, 3분의 2 정도. 네. 빅스텝이 그리고 네. 자이언트 스텝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빅스텝 가능성이 훨씬 높았는데 며칠 전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50%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우리 환율 시장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불안한 거는 맞습니다. 네. 금리를 더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 고환율을 지금 잡겠다고 대통령과 외환 당국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단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후가 들어서 좀 환율이 다시 올라간 것 같아요. 예, 효과는 있었죠. 뭐 그 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뭐 한번 구두 개입을 했었는데요. 네. 뭐 투기 자금을 좀 면밀히 보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좀 환율 시장 안정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좀 빠지다가 네.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율 시장의 추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내적 요인 뭐 이런 투기적 요인보다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요인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보면 최근 한 4, 5일 정도 주요국의 달러화 대비 환율을 보면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많이 올라간 국가들이 그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에요. 네. 헝가리, 뭐 폴란드, 스웨덴, 뭐 독일, 영국도 그렇고요. 그런 데가 한 최근 18일에서 23일 기준으로 보면 한 3% 내외 정도까지는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는 한 2% 정도예요. 그러니까 엔화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사실은 그런 나라들하고는 뭐 좀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유럽에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확 높아진 거죠. 네. 그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기적 수요라고 할까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는 러시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럼에도 많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실장님께서도 1,340원대 환율이 뭐 1,400원까지도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시장님은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불확실한 그런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배제를 하면 1,340원, 50원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만 딱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데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경제 펀더멘털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뭐 다른 투기적 수요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될 건가 중요한데요. 저는 1,350원을 한번 두드릴 것 같고요. 네.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1,4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1,400원 근처라든가 1,400원을 넘었을 때의 환율 수준을 적정 환율이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상당히 좀 원화가 저평가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아마 9월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불안할 것 같고 연준이면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픽스텝을 하든 이게 이제 확실히 좀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되면 원달러율은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지금 외환 보유고를 풀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네. 확인할 수 없고요. 네. 그 통계는 이제 뭐 몇 달 전에는 이제 시장에 직접 개입했다는 그런 네.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아직은 왜냐하면 정부에서의 그 환율 정책은 이제 구두 개입도 있고 직접 개입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장에 이제 개입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네. 그 경우에도 좀 전문가들이 봅니다. 네. 환율이 상당히 좀 강한 추세로 올라간다. 이러면 개입해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개입을 언제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한 몇 달 후에 나옵니다. 네. 몇 달 후에 뭐 여러 가지 통계를 이용해서 이제 정부가 또 직접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없고요. 네. 이제 민간에서 이제 그런 걸 추정을 할 뿐이죠. 네. 이제 환율 상승 같은 경우에는 물가 오름세가 또 가팔라지면 물가를 또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폭 뭐 예상대로 0.25%포인트가 나올까요? 아직은 0.25%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일주일 전보다는 그 가능성은 좀 낮아진 건 사실이고요. 네. 우리나라 뭐 다른 여건보다는 환율이 좀 문제라서, 그러니까 뭐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는 역전이 9월달 될 텐데 그게 이제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지면 이제 외환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할 거니까 네. 그런 어떤 심리적 불안감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0.5% 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있긴 네. 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뭐 가계부채나 이런 여건들, 뭐 가계부채가 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늘지도 않았고요. 좀 안정되는 분위기고 부동산 시장도 좀 침체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0.25%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뭐 고물가나 경기 침체 등 뭐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여파는 좀 더 상당히 이어질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럽 지역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지역의 어떤 내수 시장이라든가 뭐 경제 지표를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물가 상승률 꼭대기를 치고 좀 내려가는 상황인데 유럽은 지금 뭐 이제 그 가스 가격만 해도 한 1년 전에 비해서 10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플레에 대한 그 공포감이 높아졌고요. 특히 이제 이게 겨울철하고 맞물리면서 난방 수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스 가격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뭐 계속 안 좋은 방향. 그게 이제 결국은 유럽 지역의 이제 경기 침체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가 나쁜 편은 아니라 근데 미국마저 실물 경제가 지금 떨어지는 방향이면 네. 뭐 세계 경제 전체는 뭐 명확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 대중무역 관련해서 넉 달째 연속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그럼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원인을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상하이 도시 봉쇄 같은 영향으로 이제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고 물류망이 고장이 나서 한 몇 달 정도 우리 이제 수출이 잘 안 됐었던 그리고 수입은 우리가 또 이제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나 뭐 부품에 이런 수입을 또 많이 합니다. 네. 또 그쪽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좀 많이 늘었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무역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좀 추세적인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사드 사태에서부터 우리나라 이제 제품에 대한 중국 시장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고 네. 최근에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중국 내 분위기가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더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경쟁력의 문제. 그게 뭐 가격 경쟁력은 중국산 제품이 워낙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 경쟁력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우리 제품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그 사용될 여지가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 제품을 쓸 그런 여지가 많이 좀 좁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요거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 무역 적자 폭은 좀 줄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입지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아주 좀 안 좋게 보는 지표 중에 지금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보도에 따르면 그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어제 미국 출장에 나섰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지금 불리해진 상황인데 뭐 현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하게 될까요? 일단은 그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뭐랄까 한번 살펴보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이제 그걸 좀 조기 착공한다, 몇 개월 정도 좀 당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 이거를 좀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협상하러 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뭐 갑자기 이제 며칠 사이잖아요. 뭐 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일정을 잡기도 좀 빠듯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주로 이제 공장의 어떤 착공, 점검 이런 거를 좀 보는 그게 이제 주된 원인인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의 최근에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WTO 제소하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보조를 맞춰서 아마 그런 쪽에서도 미국 쪽의 관계자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걸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정 회장의 방미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박진호 외교부 장관이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랑 전화를 했습니다. 관련 우려를 전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번 이런 액션들로 지금 미국의 정책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미국의 태도는 명백해요. 안 바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는 뉴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 선거 11월에 끝나게 되면은 또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또 정의선 회장도 만났잖아요. 네. 네, 감사의 표시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해결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서울 역천동에서 이 주택에 있는 곳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 부근에선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창문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민들이 사다리를 타고 가까스로 탈출하고 소방대원들은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역천동에 있는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총 저희가 6명이고 1명이 이제 아까 그 여성분이고 나머지 5명이 연기 흡입이랑 다른 부상이 있긴 한데 소방대원들이 망치를 두들겨 건물 유리창을 깨부숩니다. 창밖으로 간신히 몸을 내민 시민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8층짜리 복합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와 구조에 나섰습니다. 빌딩에 모텔이 있거든요. 그 모텔 사람들이 창문을 깨고 막 이렇게 했어요. 불이 너무 많이 나 있고 연기가 너무 나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 상가에선 지난 2018년에도 5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큰 불이 났습니다. 방 벽지가 시커멓게 탔고 녹아내린 물건들이 마구 엉겨붙었습니다. 충북 진천군 이월읍에 있는 12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앞뒤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차. 오늘 새벽 2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또 다른 화물차와 부딪힌 거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부터는 더위가 누그러지고 계절이 점점 가을에 다가가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사라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로 아침 공기가 선선합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27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남 여수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남 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사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열대야가 물러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 광주 23.4도로 이맘때 수준이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더위 걱정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 대전 25도, 대구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충청과 경북 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은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일본에서 15살 중학생이 길을 가던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생은 범행 동기에 대해 가족을 없애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하려고 했다며 사형을 받고 싶었다는 등 충격적인 진술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깔린 도쿄 시부야 주택가. 앞서가는 모녀 뒤를 한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뒤쫓습니다. 사이타마현에 사는 15살 여중생입니다. 소녀는 두 사람의 등 뒤에 접근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비명소리에 거리로 나온 인근 주민들이 소녀를 제압했습니다. 범행 당일 낮 학원에 간다며 집을 나선 소녀는 도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전철 안에서 범행을 결심한 뒤 인적이 드문 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가족을 없애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하려 했다며 사형을 받고 싶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평소 엄마가 자신과 남동생을 차별 대우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범행 직후 소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목격자에게 태연히 되묻기도 했습니다. 공격받은 모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사회는 10대가 벌인 무차별 범행과 그 뒤의 진술 내용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녀는 중학교에 입학한 뒤 결석과 조퇴를 반복하며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오늘 소환합니다. 안미영 특검팀은 오늘 오후 전익수 법무실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익수 실장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이해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뒤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지시를 무시하는 등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핵심 근거로 제시한 녹음 파일의 조작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어제 이성영 전 공구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당시 군 수뇌부를 처음 조사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 탄압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세계 형제복지원 피해자 단체도 참여해 인권 유린 실태를 증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오늘 양국의 외교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에서 공식 기념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에, 베이징 시간으로는 저녁 6시에 서울 포시즌스 호텔과 베이징 갸오위타이 17호각에서 각각 공식 기념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대독하고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역시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하 서한을 대독할 예정입니다. 기념행사가 열리는 베이징 갸오위타이 17호각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서명식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50여일간 파업을 벌였던 하청업체 노조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파업을 주도한 일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가 될지 조합원 전체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기아에 12대 3으로 패하며 6연패에 빠졌습니다. 기아는 리그 평균 자책점 2위 투수인 키움 에이스 요키시를 상대로 4회까지 10개의 안타를 때려내고 6점을 득점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기아는 9회까지 홈런 없이 19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키움을 12대 3으로 이겼습니다. 한화도 LG와의 홈경기에서 6대 4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 구단 상대 승리를 노렸던 LG의 선발 투수 플러코는 5.1이닝 동안 5실점을 하며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SSG는 삼성을 7대 3으로, 롯데는 NC를 9대 3으로, KT는 두산을 2대 1로 이겼습니다. KB와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잦은 이동으로 인한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2연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BO는 기존 3라운드 홈 2연전, 방문 2연전을 올 시즌을 끝으로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홈 3연전, 방문 1경기를 5개 팀씩 경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2연전 일정을 소화할 경우 자주 짐을 풀고 싸야 하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네, 오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가 진행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을 논의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을 하고요.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를 합니다. 네, 지금은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당정은 내년 예산의 총 지출을 줄이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해서 확보된 재정 여력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제 당정 협의를 개최를 막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에 13년 만에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는 줄이겠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모두 발언을 듣는 중이고요. 잠시 뒤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2023년 예산안 논의를 위해 오늘 당정협의에 함께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 송은석 원내 수석 부대표님, 이철규 예길 간사님, 양금희 원내 대변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이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의 기반을 다지게 될 첫 예산안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 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 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하여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민생 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셋째, 재난 대응 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인류 보훈과 ODA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안정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의원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무회의 직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과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앞두고 조금 전에 모두 발언이 진행이 됐습니다. 민생 물가 안정 등 서민과 청년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민간적인 성장, 그리고 재난 대응과 국방력 등에 대한 어떤 방안 등을 고민을 하겠다. 이런 세 가지 큰 대안을 마련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에서 촬영한 한복 패션 화보가 공개된 가운데 문화재청이 앞으로 촬영이나 장소 사용 허가 때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은 어제 설명 자료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뤄진 촬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와 그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우려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그코리아는 그제 홈페이지를 통해 청와대에서 촬영한 신한복 패션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패션 화보를 촬영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첼리스트 양성원이 15년 만에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을 다시 녹음하고 다음 달부터 전국 투어에 들어갑니다. 양성원은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내면적으로 더 성장한 느낌과 베토벤에 더 가깝고 자연스러워졌다는 생각에 전곡 재녹음 음반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와 이번에 발표한 음반의 곡을 중심으로 다음 달 23일부터 부산과 통영, 대전, 서울, 여수 등 전국 순회 공연에 들어간다고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문화훈장 슈발리의 서훈을 받은 양성원은 유럽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연주자며 풍부하고 정확한 선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